전라남도 보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65의 순자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매달 보름씩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향하는 날은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순자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굳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순자는 찬물을 틀어 뻣뻣해진 손을 녹이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홀로 지낼 남편의 반찬을 챙기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늘 자식에게 더 주지 못해 안달이 나기 마련인 법이지요. 순자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보따리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채소와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밑반찬이 통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가방에 넣을 때마다 손목 시큰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손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다 챙긴 순자는 약서랍을 열어 진통제 몇 알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행여나 들킬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방에서 나온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의 무거운 가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는 아내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들이 힘들다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새끼들이 편하다잖아요. 순자는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 터미널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무릎과 관절 마디마디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보며 애써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광주에서 다시 서울행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은 60을 넘긴 노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가방은 시간이 갈수록 무쇠 덩어리처럼 무거워져 순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마침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대도시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한 손으로는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의 지도를 겨우 확인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들 명훈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어린 손녀들이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과 빨랫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아들 부부를 대신해 집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겉옷만 벗은 채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가득 쌓인 설거지거리를 보고 가만히 앉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통증으로 굳어버린 손가락에 고무장갑을 끼며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몸이 조금 부서지더라도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나날의 시작임을 순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쉴 틈도 없이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 밥상까지 차려낸 순자는 반갑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표정에 아들 명훈과 며느리 혜진이 가방을 팽개치듯 내려놓으며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고생한 자식들이 안쓰러워 서둘러 겉옷을 받아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옷은 그냥 걸게요. 그리고 바닥에 장난감은 왜 그대로 둔 거예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길을 가볍게 피하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첫마디에 뻗었던 손을 무안하게 거두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내내 두 손녀를 돌보며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하느라 거실 장난감까지는 미처 치우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따뜻하게 데워둔
국과 반찬을 식탁 위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무겁게 들고 온 싱싱한 나물과 갖가지 밑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혜진의 미간은 반찬들을 확인하자마자 이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먹는 반찬에 이렇게 간을 세게 하시면 어떡해요? 혜진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찌개 국물을 한 번 떠먹고는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가, 이번에는 소금은 거의 안 쓰고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서 간을 맞춘 거란다. 애들 건강에 좋을 게야. 순자의 설명에도 혜진은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들 명우는 아내의 기색을 살피더니 오히려 순자를 향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옛날이랑 달라요. 혜진이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책에 다 그렇게 나와요. 모르면 그냥 혜진이 말 좀 들으세요. 명운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순자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지병으로 쑤시는 무릎을 참아가며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린 노고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명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한 채 아내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기 바빴습니다.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손녀들이 거실로 나오자 혜진은 아이들의 옷차림을 보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애들 날씨도 더운데 왜 이렇게 두꺼운 내복을 입히셨어요? 애들 땀띠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정말. 혜진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 옷을 거칠게 갈아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밥상 모퉁이에 멍하니 앉아 숟가락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첫날부터 숨이 막히는 면박과 핀잔이 순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을 도우러 온 길이 왜 이토록 가시방석 같아야 하는지 순자는 목구멍이 꽉 막혀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서울 생활이 열흘째를 넘어가면서 순자의 몸은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병인 관절염은 밤마다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몰고 왔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손녀들의 울음소리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큰 손녀가 밤새 가벼운 기침을 하더니 아침에 열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정성껏 미음을 끓이고 아이를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의 열을 확인한 혜진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으니 놀이터 데려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애 감기 걸리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혜진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으며 순자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아이를 업고 달래며 밥 한 자락 편히 먹지 못한 순자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가, 어제 놀이터는 가지도 않았단다. 환절기라 바람이 찬 탓인걸 내가 애를 일부러 감기 걸리게 했겠냐. 순자가 처음으로 힘겹게 변명을 건넸지만 혜진은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침 퇴근해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들 명우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혜진은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말 좀 해봐. 어머니한테 몇 번을 부탁해도 청소도 대충 하시고 이젠 애 감기까지 걸려왔잖아. 나 정말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혜진의 짜증 섞인 눈물에 명우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굽은 등과 퉁퉁 부은 손을 보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매몰차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혜진이 말 좀 들으세요. 혜진이가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도대체 낮에 청소는 어떻게 하길래 먼지가 그대로 있고 애 건강 관리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명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타박은 순자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남도 아닌 내 핏줄,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똑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명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서러움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병으로 부서져가는 제 몸보다 자식들의 형편을 더 걱정했던 세월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속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처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무쇠 달군 것처럼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밤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과 고열이 온몸을 덮쳐 손가락 하나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손녀들의 등원 시간이 걱정되어 억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던 순자는 결국 거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명훈과 혜진은 거실에 쓰러져 신음하는 순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순자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들 부부를 불러 순자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혀를 찼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오랜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각한 수준인데 도대체 몸을 어떻게 돌보신 겁니까?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바닥나서 고열로 쓰러지신 겁니다. 의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실 밖으로 나온 혜진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짜증스러운 기색이 먼저 감돌았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낀 채 명훈을 바라보며 다 들리도록 낮게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미련하게 말을 안 하신 거야? 당장 오늘부터 애들은 누가 보고 내일 출근은 어떡하냐고. 애들 보시려면 본인 건강관리부터 철저히 하셨어야지. 정말 대책이 없네. 순자는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며느리의 냉담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 속에서 순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 명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래도 내 피를 나눈 아들만큼은 아내를 나무라며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것이지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병원 좀 가보라고 했잖아. 애들 키우는 집에서 어른이 이렇게 덜컥 쓰러지면 남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요? 회사에 눈치 보여서 휴가도 못 내는데 참 답답하네. 명훈마저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향해 원망 섞인 짜증을 내었습니다. 지병을 숨겨가며 자식들의 삶을 받쳐주려 했던 헌신이 그들에게는 그저 폐를 끼치는 대책 없는 행동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메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순자의 가슴 속에서 자식들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기대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병원을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조차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은 순자는 차마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들 명훈과 며느리 혜진은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한참 동안이나 격앙된 목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문틈을 타고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대화 소리는 거실에 앉아있는 순자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당신 진짜 대책 있어? 어머니 저 몸으로 앞으로 애들 보름씩 봐주시는 거 난 절대 반대야. 일도 제대로 안 되면서 몸까지 아프시니 우리가 상전 모시듯 눈치 봐야 하잖아. 혜진의 거친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배려나 안타까움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손가락 마디를 꼭 쥐며 아들이 이번만큼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도 아는데 어쩌겠어. 당장 시골 내려가시라고 하면 애들은 누가 보냐고. 도움 있으면 한 달에 돈이 수백은 깨지는데 당신이 그 비용 다 감당할 거야? 명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순자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아끼기 위한 공짜 도우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순자가 기가 막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자 뒤이어 들려오는 아들의 말은 순자의 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엄마 저렇게 답답하게 구는 거 짜증나고 싫어. 솔직히 청소 상태나 애들 밥 주는 거 보면 나도 속 터져. 조금만 더 버티다가 애들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는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
아들의 잔인한 진심을 확인한 순간 순자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병으로 온몸이 부서져 가면서도 자식들이 푼돈이라도 아끼며 잘 살기를 바랐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원통했습니다. 내가 저런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이제는 병든 몸까지 바쳐가며 면박을 견뎌냈던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이 놓인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식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방에서 잠든 깊은 밤.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작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자식들의 잔인한 대화는 송곳이 되어 순자의 심장을 끊임없이 찔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천가방을 꺼냈습니다. 한 달의 절반을 채우기 위해 들고 왔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개어 넣는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한다기에 보성에서부터 무겁게 들고 왔던 빈 반찬통들이 주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통들을 바라보는 순자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허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병으로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를 만지며 순자는 제 몸보다 자식의 형편을 먼저 걱정했던 미련한 세월을 비로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유난히도 크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아들 부부의 방 쪽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을 신고 도어록을 열 때까지도 가슴속에서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자의 등 뒤로 자식들이 차갑게 내뱉었던 면박과 핀잔의 기억들이 먼지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자 오히려 꽉 막혔던 가슴이 씻은 듯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 목록에 등록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차가운 대도시로 올라와 자식들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순자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고요했습니다. 평생을 얽매여온 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를 순자는 마침내 자기 손으로 과감하게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고속버스가 남도로 내려갈수록 창밖의 풍경은 익숙하고 푸르른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보성 땅에 발을 디딘 순자는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참담한 눈물을 한참 동안이나 쏟아냈습니다. 시골집의 따스한 온기와 남편의 걱정스러운 품 안에서 순자는 비로소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의 아들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아들 부부는 당장 어린 두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급하게 가사 도우미와 육아 시터를 알아보았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은 평범한 직장인 부부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입맛과 기준에 맞춘 시터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혜진은 매일같이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집안일을 하느라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명훈 역시 아내의 짜증을 받아내며 밤늦게까지 밀린 청소와 설거지를 하느라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병이 있는 몸으로 그 모든 살림을 도맡아 주었던 어머니의 존재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지옥을 견디지 못한 명훈과 혜진은 주말을 맞아 반차까지 내고 서둘러 보성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아들 부부의 얼굴은 불과 몇 주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아니까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훈은 굳게 닫힌 시골집 문을 두드리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늘 당당하고 오만했던 며느리 혜진 역시 다리가 풀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올라가요. 네. 혜진은 시어머니의 발치라도 붙잡고 빌고 싶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나무 문 너머에서는 그 어떤 미동이나 대답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순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자식들의 눈물은 더 이상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던 자식들의 애원과 울음소리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방 안에 불조차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정좌하고 앉아 그 소리들을 가만히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자신을 한낱 부리기 좋은 도구로 여겼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순자의 마음속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흘리는 저 눈물은 자신을 향한 진정한 불효의 참회가 아니라 당장 닥쳐온 현실의 불편함과 돈 몇 푼 때문에 짜내는 이기적인 가짜 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애원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마침내 포기한 듯 터덜터덜 마당을 빠져나가는 자식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차가 시골길을 따라 멀어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순자는 비로소 깊은 숨을 토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시골의 맑고 푸르스름한 밤 공기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병으로 아픈 무릎과 손가락은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한없이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순자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면박을 받으며 파김치처럼 시들어갔던 서울에서의 생활은 이제 완전히 지워진 과거였습니다. 내 남은 삶은 오롯이 나 자신과 나를 아껴주는 남편만을 위해 쓰겠노라고 순자는 별빛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시골집에서 맞이하는 황혼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자유롭게 순자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